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창고 구석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고,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옆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모님의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침묵 속에서 혼자 무너져간 한 남자의 슬픈 기록이며, 그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딸의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저는 최아린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작은 마을에서 3대째 이어온 전통 간장 숙성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간장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맛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멀리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 가업은 아버지 최대성에게 이어졌고, 아버지는 평생을 이 창고를 지키며 정성껏 간장을 빚어오신 진정한 장인이셨으며,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간장명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제일 먼저 창고를 찾아 장독 하나하나를 살피시며, 간장은 정성이다, 아리나.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고, 한번 잃어버린 맛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든든한 우리 집의 기둥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평생 간장독을 만지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을 다루면서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로 만들어진 간장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창고에 다니며 간장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배웠고, 장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메주는 언제 띄워야 하는지,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모두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명절 때면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창고 일을 도왔고, 결국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와 아버지를 도우며 이 가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아리나, 이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힘들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데 괜찮겠니? 내가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가 얼마나 좋았는데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맛을 저도 지키고 싶어요. 이게 우리 집안의 자랑이잖아요 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그래, 내가 이어준다니 아버지는 정말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창고로 출근하고 장독을 관리하고 간장을 병에 담아 포장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상을 3년 넘게 함께 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버지의 간장 빚는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 평소처럼 아버지와 함께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리나, 저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독 좀 옮겨야겠다. 위치를 바꿔야 햇볕이 고르게 들 것 같고, 그래야 간장 맛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며 무거운 장독을 들어 올리려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제가 할게요. 무거우니까 제가 옮길게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라며 웃으시며 장독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독을 들어 올리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으윽하는 신음을 내시며 가슴을 움켜쥐셨고, 손에서 장독이 와르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달려갔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며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으신 채 대답이 없으셨고 얼굴은 창백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10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가요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옮겼고 저는 황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엄마 아버지가 창고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 처치를 하셨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1시간쯤 지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유족분 계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멈췄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아침에도 멀쩡하셨는데 라고 되뇌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도착하신 어머니는 영안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시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고 다만 여보 라고 작게 한번 부르시고는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마비된 거라고 생각했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어머니를 안아드렸지만 어머니의 몸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버지를 아끼던 동네 분들과 오랜 단골 손님들, 친척들로 북적였고 모두들 대성이 형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무심하시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동네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으며 대성이가 우리보다 먼저 가다니 참 허무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 박정선의 모습이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낸 아내치고는 어머니는 지나치게 침착했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차분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담담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례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고 밤에 영정 앞을 지킬 때도 무표정하게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머니가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이 너무 클 때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고 멍하니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가다듬고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 뭔가 어색했고 슬픔보다는 오히려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와 어머니만 영정 앞에 남았을 때 저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한 번도 우시지 않으시는데 라고 여쭤보았고 어머니는 아리나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야. 엄마는 괜찮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저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슬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슬프지. 하지만 울어서 뭐가 달라지겠니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마른 채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계셨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스멀스멀 밀려왔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며칠간은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이 이어졌고, 창고 정리며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갖고 오신 간장 창고는 여전히 그대로 그곳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창고는 너무나도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고, 한 걸음 들어설 때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장독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간장을 숙성시키고 있었지만, 그 장독들을 살피던 아버지의 손길은 더 이상 없었고, 창고 안에 울리던 아버지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며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간장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제가 계속 만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정말 제가 아버지처럼 그 맛을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맛은 5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정성이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것을 3년밖에 배우지 못한 제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저는 창고 안쪽 구석진 곳에 놓인 오래된 장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바로 그 장소 근처였기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장독을 옮겨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정리할게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창고를 제가 잘 관리할게요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거운 장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특히 오래된 장독 하나는 할아버지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표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아버지는 이 장독을 특별히 아끼셔서 이 장독에서 나오는 간장이 제일 맛이 좋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독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천천히 들어 올렸는데, 장독을 옮기는 순간 그 뒤편 어두운 틈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서류나 영수증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손에 잡힌 봉투의 무게감이 제법 묵직했고 안에 뭔가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으며 곳곳에 먼지가 묻어 있었는데,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고, 다만 봉투 입구가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어서 누군가 매우 조심스럽게 봉인해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봉투를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가지고 나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장의 사진이었고, 사진들은 크기별로 정리되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으며, 한동안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머리는 평소와 달리 파마를 해서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으며,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옆에 함께 웃고 있는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에 사는 윤복만 아저씨였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있었으며 배경은 어느 해변가였는데 뒤쪽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가 왜 윤복만 아저씨랑?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우연히 함께 여행을 갔거나 동네 사람들끼리 단체로 어디 다녀온 사진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윤복만 아저씨는 우리 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었고 아버지와도 친한 사이라 명절 때면 함께 술잔을 나누곤 했으며 대성이 형님 오늘 한잔합시다라며 자주 우리 집을 찾아오시곤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어 다음 사진을 넘겼고 그 다음 사진도 또 그 다음 사진도 계속 넘겼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산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어머니와 윤복만 아저씨가 우리가 정상에 올랐다는 표지판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세 번째 사진은 어느 한적한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으며 그 표정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단풍이 물든 숲길을 함께 걷는 뒷모습을 담은 것이었는데 윤복만 아저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어느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었고 여섯 번째 사진은 놀이공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관람차를 배경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계속 이어졌고 해변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유명 관광지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꽃밭에서 찍은 사진, 설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어머니와 윤복만 아저씨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를 기대고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각 사진 뒷면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강릉 해변, 2020년 3월 22일 제주도 성산일출봉, 2020년 10월 5일 남이섬, 2021년 1월 18일 평창, 2021년 7월 9일 부산 해운대, 2022년 4월 3일 경주 불국사처럼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여행을 다니며 남긴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진 뒷면에는 다음엔 더 멀리 가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다른 사진 뒷면에는 오늘 정말 행복했다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또 다른 사진에는 이런 날이 계속되기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뒷면에는 2023년 9월 10일 설악산 우리만의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기억하기로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며 이틀간 집을 비우셨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진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으며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엄마가 정말 윤복만 아저씨와 이런 관계였다는 거야? 얼마나 오래된 거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고
어떻게 아버지를 두고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닐 수가 있지?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리나, 오늘 창고 정리는 잘했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네, 잘했어요 라고만 짧게 대답했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독 뒤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마다 사진들을 꺼내보며 이게 정말일까? 내가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고 되뇌었지만 사진 속 어머니와 윤복만 아저씨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들의 행복한 표정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아리나,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라고만 대답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만약 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혹시 그 충격 때문에 심장이 멈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장독을 옮기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던 그 순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상처가 폭발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으며 어머니도 이미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과 떨어진 작은 서재 겸 침실이었는데 아버지는 생전에 그곳에서 창고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간장 제조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계셨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방을 나누자고 하셨고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서재로 옮기셨습니다. 장례 이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방은 여전히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 있었고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비누 향기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은퇴 안경과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으며 책장에는 간장 제조에 관한 전문 서적들과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요리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서랍에는 창고 장부와 거래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명함들이 들어 있었으며 세 번째 서랍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과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을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해 두신 것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쓴 장문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는 가족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는데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저를 안고 활짝 웃고 계신 사진, 제 돌잔치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제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저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10년간의 사진들 중에는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고 대부분 아버지와 저 둘이서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서랍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고 잠겨 있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 중 작은 열쇠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만져보니 오랜 세월 동안 자주 펼쳐본 흔적이 역력했고 가죽 표면이 손때로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으며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짧은 문장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2019년 5월 12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이가 또 늦게 들어왔다. 아침 일찍 시장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복만이 집에 불이 꺼져 있었다. 둘이 함께 어디 갔다 온 것 같다. 다음 페이지에는 2019년 5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있었고 오늘 정선이가 새 옷을 입고 나갔다. 평소에는 잘 안 입던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였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친구 만난다고 했다. 하지만 복만이도 같은 시간에 외출했다. 우연일까? 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2019년 6월 3일이었고 아린이한테 물어봤다. 엄마가 요즘 자주 어디 나가시냐고. 아린이는 친구들 만나러 다니신다고만 알고 있었다. 아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아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정선이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우리 집엔 없는 향이다. 복만이가 쓰는 향수 냄새 같았다. 2020년 3월 18일 오늘 우연히 시내에서 정선이와 복만이가 함께 걷는 걸 봤다. 손을 잡고 있었다.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2020년 7월 22일 복만이가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 형님, 요즘 고민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었다. 내 아내와 그런 관계인 사람이 내게 술을 권하다니. 2021년 1월 5일 정선이가 이틀간 여행을 간다고 했다. 친구들이랑 온천 간다면서. 하지만 복만이 아내한테 들었는데 복만이도 같은 날 출장 간다고 했다고. 둘이 함께 가는 거겠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2021년 9월 10일 아린이가 창고 일을 도와주러 왔다. 아린이 웃는 얼굴을 보니 그나마 위로가 된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문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2년 4월 20일 정선이한테 물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물어봐서 뭐가 달라질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질 수도 없고 아린이한테 상처만 줄 것 같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까? 2022년 11월 3일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정선이한테 말하기 싫다. 걱정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게 더 견디기 힘들 것 같다. 2023년 3월 15일 말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린이에게 상처 줄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며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프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2023년 7월 8일 복만이가
또 우리 집에 왔다. 형님, 건강 안 좋아 보이신다며 걱정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하는 배신이 나을 뻔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 날짜가 적혀 있었고,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쳤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고 창고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간장독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좋은 맛을 내준다. 사람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물려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창고만큼은 잘 지켜서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것만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저는 수첩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목이 메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아파하고 계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하는 원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삼키셨고 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침묵하셨으며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마음의 병이었고 배신당한 상처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진실을 듣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겨우 잠이 들었는데 9시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아리나, 아침 차려놨다. 일어나서 먹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식탁으로 나갔는데 어머니는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를 차려놓고 어서 앉아서 먹어. 식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식탁 앞에 앉아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엄마 할 말이 있어요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해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밥 먹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사진 봉투와 아버지의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그러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라며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께 저는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창고에서 찾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 장독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산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어머니와 윤복만 아저씨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사진들을 내려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고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두려움, 그리고 묘하게도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옆집 윤복만 아저씨랑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라고 묻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으며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한 10년쯤 됐구나. 정확히는 11년 전 가을부터였어. 너희 아버지랑 너무 오래 조용히 살다 보니까 말도 별로 없고 감정도 별로 없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외롭더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그리웠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한, 어쩔 수 없었다는 듯한 그 말투가 믿기지 않았고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아버지를 배신할 이유가 되나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지.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살았지.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안아준 적도 없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없었어. 그냥 한 집에서 함께 밥 먹고 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였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사셨는데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일하시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비 걱정 없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리나, 넌 아직 몰라. 책임감과 사랑은 다른 거야. 내 아버지는 책임감으로 이 가정을 지켰지. 나를 사랑해서 함께 산 게 아니었어. 우리는 결혼한 지 20년쯤 지나면서부터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남남이 되어버렸어.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손 한 번 잡는 일도 없었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말씀하시고 같이 고쳐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왜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라고 따졌더니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은 간장독하고 대화하는 게 나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편한 사람이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라며 아버지의 수첩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엄마랑 윤복만 아저씨가 어디 가고 뭘 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저한테 상처 줄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혼자 참으셨던 거예요. 이 수첩 좀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어머니는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읽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넘기면서 어머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몰랐어.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있었는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신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되풀이하셨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들켜서 하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끝인가요? 아버지한테 한 일이 그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상처를 견디다 못해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며 아리나, 그 말은 너무 심하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해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아침에도 엄마는 어디 나가셨잖아요. 윤복만 아저씨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상처가 심장을 멈추게 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외롭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더 외로웠을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다니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참아야 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수첩에 기록하셨겠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식탁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으며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나,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이 다 맞아.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이고 여자였어. 50년을 사랑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넌 결혼해보지 않아서 모를 거야.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이혼하시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헤어지시든지 아니면 같이 상담받으며 관계를 회복하시든지 하시지. 왜 몰래 바람을 피우셨어요? 그게 더 비겁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혼하면 넌 어쩌려고. 너한테 상처 줄까봐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혼할 용기도 없었어.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두려웠고 세상 사람들 눈도 무서웠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했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엄마 편한 대로 사신 거네요. 아버지 마음도 저 마음도 생각 안 하시고 엄마 편한 대로만 사신 거잖아요. 윤복만 아저씨한테서는 사랑받고 아버지한테서는 경제적 안정받고 그렇게 두 남자 사이에서 좋은 것만 취하며 사신 거예요. 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었고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당분간 엄마를 엄마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며칠간 우리는 서로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지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49제를 지내는 날이 다가왔고 작은 법당에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던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당에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 몇 분, 그리고 동네 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윤복만 아저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윤복만 아저씨는 검은 정장 차림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법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뒤를 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복만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리나, 나도 대성이 형님을 추모하고 싶어서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추모요?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고 아파하게 만든 사람이 무슨 추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아리나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이 놓인 제단 앞으로 걸어가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외면당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배신당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은 10년 넘게 아버지 몰래 만나왔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혼자 알고 혼자 아파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신 거예요. 법당은 충격에 휩싸였고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동네 지인들은 어머니와 윤복만 아저씨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윤복만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아리나 제발 이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저한테 상처 줄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혼자 모든 걸 견디셨어요. 그런데 두 분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추모를 하겠다고요? 저는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명예만큼은 끝까지 지킬게요. 이 사람들한테 아버지를 내어주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윤복만 아저씨는 그 자리를 떠나 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척들 중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잘했다라고 작게 말했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영정 사진을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법당에 남아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았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명예만큼은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우리 가족의 진짜 의미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법당은 고요했고 그 정막 속에서야 저는 비로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야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은 아버지의 편에 확실히 서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정 사진을 천천히 제자리에 올려놓고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연기가 곱게 올라가며 법당 천장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엄마도, 집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간장 창고도, 아버지가 평생 혼자 버텨온 그 무게, 이제 제가 함께 들게요. 그 말을 하자 마음 어딘가에 단단히 얹혀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떠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니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마치 누군가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의 길은 나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나라도 제대로 지켜내야 하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간장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하시던 그 일들을 이제는 제가 대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은은한 간장 냄새 사이에서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따뜻함,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조용히 그곳에 스며 있었다는 것을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